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365 프로그램 8호 챗GPT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사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챗GPT 많이 잘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이것의 가능성 그 다음에 한계에 대해서 다룬대요. 그리고 나서 또 사색의 시간도 가져본다고 합니다. 이 사색이 뭔지 압니까? 사색. 여기 나와 있어요. 사색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챗GPT의 가능성, 챗GPT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 한계. 그렇다면 챗GPT가 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한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사색, 또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이치를 따져보겠다라는 거겠죠. 위에 보니까 챗GPT, 오픈 AI 이게 만든 데거든요. 그래서 11월 30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챗GPT 3.5 언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게 핵심인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챗GPT가 만들어내는 혁신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인풋을 넣으면 얘가 아웃풋을 내는 그런 식으로 좀 창의적인 대답도 들어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사 1번 보겠습니다. 챗GPT, 과연 인간 사고력이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의 시작일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끝일까? 시작일까?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굉장히 좀 어떤 느낌이 들죠? 굉장히 독자들의 호기심을 이끌 수 있어요. 이런 건 너무 기본이라. 봅시다.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썼는데, 인간의 사고력의 끝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의 시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기에 끝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정도의 하나겠죠. 하나는 첫 번째는 진짜 종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혹은 절정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는 종말에 가까운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어떤 뜻으로 끝을 쓸 수 있냐면,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아니나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볼 때 터미네이터 T 몇, T 700, T 1000 이런 거 있죠. T 3000이 있는데 T 3000은 터미네이터의 끝이다. 이렇게 하면은 터미네이터가 종말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터미네이터의 절정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선 제가 봤을 때 종말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사고력의 끝이다. 왜 그러냐면 챗GPT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챗GPT가 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차피 다 해주니까, 그죠? 내가 수행평가 혹은 장문을 하려고 한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부여잡고 시간을 내가지고 글을 장문해야 되겠죠. 그런 게 다 배움의 일환이고. 그런데 챗GPT가 있으면은 그냥 챗GPT 뭘 주제로 장문해줘, 바로 장문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고력,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은 새로운 시스템의 시작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죠. 사고력이 끝이다. 인간이 사고력으로 먹고 사는 것인데 사고력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전망,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된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비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글로 넘어가 볼까요? 챗GPT가 몇 주 동안 큰 화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교육 관련 학계에서는 인공지능 도구의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봅시다. 물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면은 챗GPT가 몇 주 동안 큰 화제 이슈가 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특히 교육 관련 학계, 이게 핵심이네. 교육 관련 학계에서는 인공지능 도구의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사고력이랑 또 관련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좀 챗GPT를 남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모델이 교육 시스템에 좋을지 아니면 이것이 학생들의 의사결정 능력뿐만 아니라 사고에 방해가 될지,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에 방해가 된다, 의사결정 능력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 혹은 교육 시스템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 글을 읽을 때는 뭘 따지면서 읽어야 되느냐, 이 챗GPT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분석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분석,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기가 발명되었던 당시가 비슷한 얘기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사한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계산기가 발명됐을 때도 이거 유사한 시각이 있었겠죠. 계산기를 활용하면 인간이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것들을 단시간에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의하시죠? 하지만 그것의 대가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간의 계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기, 여기서는 이 계산기라는 친구를 굳이 끌고 오면서 이 챗 GPT, 그래서 자 봅시다. 챗 GPT, 그다음에 계산기 이렇게 이꼬르로 쳐가지고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동일시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익혀봅시다. 그 당시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수학표를 기억하는 능력에 대해 많이 걱정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사고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수학표를 기억하는 능력. 계산기가 있으면 수학표를 애들이 기억을 안 할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챗GPT가 사고력을 뺏어갈 거라는 그런 걱정과 좀 대응이 되네요. 그 세대 학생들에게 1번부터 20번까지 숫자표를 암기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었대요. 이 숫자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계산기의 발명으로 표를 암기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그쵸? 이런 것은 또 계산기의 발명으로 표를 암기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모습은 또 뭐랑 대응을 시켜서 이해를 해볼 수 있냐면은, 이것은 또 그거랑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력. 계산기 발명으로 표를 암기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처럼 챗GPT 개발로 학생들이 사고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또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그에 따라 시험관들은 학생들의 지능과 학습 능력에 접근하는 방법을 바꿨으며, 그죠? 접근 방법을 바꿨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접근 방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챗GPT 발견 이후에는 뭐 기존에 우리가 했던 교육 평가 방법 혹은 뭐 수행 평가 방법 이런 거랑은 좀 벗어난 새로운 방법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산기가 개발하게 되는 지능과 학습 능력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표를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를 통해서 얘가 표 잘 외웠으면 성실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반면 표를 잘 못 외우고 있으면 얘 지적 능력이 아주 나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산기가 개발되니까 어차피 계산기가 다 해주니까 뭔가 다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해졌고, 뭐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수학 문제들이 평가하기 위한. 이 혁명은 계산기의 혁명보다 더 무서웠다. 이 혁명은 계산기 혁명보다 더 무서웠대요. 왜 그러냐면 계산기의 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계산기가 생기는 거죠. 그냥 없던 계산기가. 그러면 오히려 그냥 유용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계산기를 쓰지 못했던 분야, 뭐 가령 회계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계산기가 쓰이면서 조금 더 회계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뭐 이런 장점을 낳았겠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바로 뭐야 아이고 내가 실수로 한 문단을 건너뛰었구나. 계산기의 발명으로 인한 우려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았다. 이후 구글 검색이라고 불리는 혼란의 인터넷 시대가 왔다. 봅시다. 그러니까 혼란의 인터넷 시대, 구글 검색이라고 불리는, 이게 계산기 혁명보다 더 무서웠다는 얘기네. 그죠? 구글 서치 엄청난 혁명이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왜? 옛날에는 뭔가 내가 사전에 검색할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두꺼운 종이 사전을 펼쳐가지고 다 찾아봤어야 돼요. 하지만 요새는 구글링도 업무 능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런 구글링 작업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혁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게 바로 뭐예요?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 그래서 이 검색 엔진이 학생들의 독서 습관과 학습 습관을 일정 기간 크게 칠까하는 걱정은 현실화되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검색 엔진이 학생들의 독서 습관과 학습 습관을 해치는 이유는 옛날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모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 많이 들어봤죠? 양자역학. 양자역학이 궁금하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자역학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독서하고 또 그거에 있어서 공부하고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이런 것을 알아보고 싶으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다고요. 그런 게 과제로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근데 혹은 알고 싶다거나.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구글에다가 양자역학 슈레딩거 고양이 이렇게 검색하면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놓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그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 보통의 걱정은 학생들보다는 기성세대들이 하는 걱정이겠죠. 기성세대 입장에서 학생들이 야, 얘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 판매량이 감소했고 이 효과네요. 책 판매량이 감소했고 영향. 서점들이 대거문을 닫았다.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서점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뭐 요새도 뭐 서점 많다 하겠지만 옛날에는 서점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이 커다란 서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물론 요새도 뭐 책을 구매하려는 그런 일부 계층들의 소비 욕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문제집 이런 걸 제외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얼마 안 가서 진짜 거의 다 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수업을 뭘로 하고 있어요. 아이패드로 하고 있죠. 종이책을 이렇게 펴놓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편합니다. 이 아이패드가. 제가 그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패드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있어? 다 정리가 돼요. 이렇게 다 내신도 다 정리해 놓을 수 있고 뭐 수능 뭐 영어 뭐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을 수 있고 어법 문제 얼마나 편해요. 진짜 이게 책 수백 권, 수천 권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잠깐만 근데 책 수백 권, 수천 권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인터넷 혁명이 불처럼 번지면서 사회는 스마트폰, 아마존, 킨들 등과 같은 혁신적인 독서 솔루션으로 진화했다. 그쵸? 스마트폰 혹은 뭐 아마존 킨들, 아마존사에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혁신적인 독서 솔루션으로 진화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봅시다. 뭐 변화가 생기면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변화가 생겼다. 이것은 또 진화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죠.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산기의 발명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의 전환으로 진화가 이루어졌고 또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마존이래 구글 뭐 이런 검색 엔진의 출현은 스마트폰이나 아마존 킨들 등과 같은 혁신적인 독서 솔루션으로 진화했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인류는 뭔가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그거에 맞춰서 진화하고 살아남으려면은 반드시 그것에 있어서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학생들이 학습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우려였다. 그죠? 뭐가 우려였대요?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학생들이 학습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 왜 무감각해질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하나하나 배우는 즐거움이 컸겠죠. 여기 아니면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냥 대충 일하다가 모르는 거 구글에 검색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검색 엔진에서 추출한 콘텐츠를 복사하여 붙여넣었다. 이런 게 엄청 많죠. 옛날에는 자료조사, 수행평가 뭐 이런 걸 했으면은 불과 한 40년 전 이럴 때만 하더라도 뭐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 뭔가 과제, 뭐 대학이든 어디든 과제물을 내면 다 직접 입력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책 같은 걸 펴가지고.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뭐 나무 익히는 데서 복사해버리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동시대의 학자들은 학생 학습 평가의 선진적인 방법을 발전시켰다. 그죠?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진화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발전해요. 발 맞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학생들에게 에세이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독해 지문을 주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죠. 원래 에세이를 쓰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에세이를 쓰라고 요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복사해버리니까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독해 지문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하게 정보 생성 능력을 보는 거예요. 정보 생성 능력. 얘가 얼마나 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지. 그죠? 하지만 이제는 뭘 평가하는 거예요? 정보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정보 생성 능력이 아니라 정보 처리 능력. 즉 다시 말해 이제 얘가 얼마나 특정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주제에 대해 에세이를 쓰라는 요구를 받지 않고 서면으로 된 구절을 읽고 거기서 끌어낸 질문에 답해야 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점은 그거예요. 사람은 계속 바뀌는구나. 계속 바뀐다. 계산기 시대를 넘어서 구글 검색 엔진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어떤 시대가 왔어요? 채팅 GPT의 시대가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채팅 GPT의 시대가 왔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있었던 내용과 좀 연관을 지어서 또 추론을 해보면 이 채팅 GPT 시대에 맞춰서 또 인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겠어요? 아, 채팅 GPT 나왔네. 잠식돼야 되겠네. 그게 아니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채팅 GPT의 시대가 왔으니까. 뭐 그거에 맞춰서 또 변화하겠죠. 챗GPT는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이며 인간과 같이 복잡한 질문에 대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죠?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임과 동시에 복잡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번역 이런 것은 그냥 번역밖에 못하고 뭐 다른 것도 하나밖에 못하는 챗GPT는 아주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령 이런 식으로 특정한 내가 장문한 글을 주고 이 글에서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 보완한 후 영어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번역기에다가 팝하고에다가 그런 명령을 입력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기능도 없죠. 간단히 말해서 구글 검색은 사용자가 웹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지만 챗GPT는 사용자에게 텍스트 기반의 질문에 대해 잘 연구되고 명료한 인간과 같은 응답을 제공한다. 그렇죠. 구글 검색이랑 또 비교하고 있죠. 구글 검색은 어떻대요? 웹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돕는 데 초점. 그러니까 웹에서 내가 정보를 입력해서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챗GPT는 사용자에게 텍스트 기반의 질문에 대해 연구되고 명료한 인간 같은 응답을 제공한다. 훨씬 뭐가 더 진보돼 있어요? 밑에 있는 게 훨씬 진보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웹 검색을 인간들이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웹 검색을 통해서 뭐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의 질문에 대해서 잘 이걸 연구해요. 일단 그래야 되겠죠.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자 연구하고 인간과 같은 응답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자가 훨씬 더 진보한 그런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자들은 이 발명이 인간의 사고 기술의 종말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뭐가 시작될 수도 있대요? 사고 기술의 종말.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글을 읽을 때는 왜 사고 기술이 그렇다면 종말할까? 말했죠.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내놓잖아요. 명료한 인간 같은 대답을. 과연 더 이상의 사고가 필요할까? 내가 하는 것보다 챗GPT가 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 똑같이 어법, 문법 교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챗GPT가 하는 게 정확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정확하겠어요? 챗GPT는 이미 문법적으로 완전한 수만 개, 수억 개의 문장을 다 학습한 애고 여러분 끼켜봤자 10,000개 이상 공부했겠어요? 1,000개 이상 공부했겠어요? 아니잖아. 그 어떻게 절대 챗GPT보다 여러분들이 더 정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생각해야 될까? 어디가 잘못됐지? 어디로 고치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챗GPT한테 맡기면 이미 우리가 인간이 쌓아왔던 것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주니까. 인도를 포함한 해외의 다양한 대학들은 이미 캠퍼스에서 챗GPT를 금지했다. 오케이. 이건 아주 혁신적이네. 그죠? 왜 금지했겠어요? 챗GPT를 금지한 이유는 사고 기술의 종말과 관련이 있겠죠. 대학이라는 데 자체가 어디예요? 사고 기술을 배우는 데 아니에요? 특히 인도에 뭐가 있죠? IIT가 있죠.
IIT 맞나? ITT인가? 어쨌든 인도 공과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는 공대의 메카입니다. 인도의 특정 학교들은. 근데 그곳에서는 인간의 사고력이 빼앗길 그런 우려들을 해가지고 챗GPT를 아예 금지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챗GPT가 교육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안으로 남아있다. 특히 사고력이 초기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죠? 계속해서 뭐가 침해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고력. 계속해서 사고력이 뺏길 것이다. 사고력을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챗GPT가 그러한 파괴적인 기술 발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심이 또 있죠. 끝이 아니라는 거. 단순하게 사고력만 다 작사를 내놓고 나서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공일반지능 IG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 심층 광화학습 DRL, 전이학습 등은 훨씬 더 발전된 기술로 조만간 우리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그죠? 훨씬 더 발전된 기술. 이미 챗GPT 자체가 혁신이 됐죠. 챗GPT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챗GPT의 발견 자체가 혁신인데 곧 훨씬 더 발전된 기술, 뭐 AGI, 일반 인공일반지능,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X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발전된 기술로 조만간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죠. 기술이 인간의 성장, 학습 및 개발을 강화하고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현명의 기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죠?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현명의 기술 적용, 챗GPT를 단순하게 그냥 무시, 금지 뭐 이렇게만 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현명하게 어떻게 하면 챗GPT 애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뭔가 현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현대에 쓰이면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금지하고 못 쓰게 하고 뭐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그때까지 GPT로 채팅하고 계속 실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죠? 실험하는 자세, 뭐 하는 자세, 또 채팅하는 자세. 계속 챗GPT랑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챗GPT가 뭔지, 어떻게 쓰이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증서 써내자 병 오진한 챗GPT. 이건 챗GPT의 뭐예요?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겠네. 그죠? 근거 물으니 가짜 논문 제시. 이건 진짜 심각해. 내가 생각해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후자예요. 후자. 챗GPT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해결해야 될 과제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지. 그죠? 챗GPT도 다른 인공지능 대형 언어 모델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네. 이 글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문제인고? 하면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을 지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라니까. 사실을 지어내요. 보여줄까? 일부러 제가 어제 미술 시간을 좀 해봤습니다. 볼게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교육학과 관련된 미술 작품을 좀 알려달라고 했죠. 다른 것들 해서 The Teacher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짓말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1번이 가장 좋다라고 떠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있는 척을 하죠. 더 티처라는 작품 없습니다. 더 티처는 제이콥 로렌스가 작품입니다. 뭐 하면서 썼죠. 근데 이 작품을 중요한 발표에 사용해도 될까? 재차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했어요. 아니 뭐야 실제로 존재하는 작품이라고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F학점을 주셔서 왜 그러는 거지?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더 티처라는 작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면 알려드릴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더 티처라는 작품은 제가 언급한 내용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작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어낸단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해봤는데 지어낼 수 있다고요. 지어내면 물론 뭐 지어내서 뭐 농담 같은 걸 지어내는 거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진짜 어디 논문 같은 데 써야 되는 정보를 이렇게 지어내버리면은 아주 황당무계한 그런 논문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전부 거짓인.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챗GPT를 개발한 스타트업 오픈AI의 미라 무라티 최고 기술 책임자 CTO는 뭐 CTO 이런 말도 뭐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최고 기술 책임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픈 AI에서 챗봇인 GPT를 포함해 LLM 기술 개발 총괄을 하고 있는 무라티 CTO가 AI 기술의 문제점을 솔직히 공개한 것이다. 솔직히 공개했대요. 보통 회사의 CTO들은 그죠? 총괄하고 있는 사람인데 회사의 CTO들은 보통 본인 회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챗GPT의 충격파가 AI 시대를 빠르게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죠? AI 시대라 하면 우리가 옛날에 AI는 막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AI가 상용화돼서 진짜 일상 곳곳에서 AI를 쓰는 시대, 그런 시대들이 곧 올 거라는 거죠. 그게 빠르게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AI가 가짜 정보나 뉴스를 걸러내지 못한 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죠? 이게 핵심이죠. 뭐요? 가짜 정보나 뉴스를 걸러내지 못한 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위험이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짜 정보, 인간이 그것이 가짜 정보인지 쉽게 눈치챌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니까 가짜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겠죠. 무라티 CTO는 AI는 오용되거나 이용자들이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라티 오픈 AI CTO 우려처럼 AI 기술과 서비스가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영향? 나쁜 영향을 주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대요.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평생. 왜냐하면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문제는 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억 명 이상의 월 실시간 사용자를 모은 챗GPT의 부작용으로 최근 정보기술, IT 업계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이 백기기 논란이래요. 백기기 논란. 또 계속해서 문제들을 나열하고 있죠. 이거는 약간. 챗GPT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정제된 교육을 결과물로 내놓자 미국 대학 등에서는 학생들이 검색한 내용을 그대로 과제물 제출한 등의 악용 사례가 있었다. 그쵸? 챗GPT가 뭐 동네 바보 수준의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다 전문가 수준의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이 그냥 그대로 제출해버려요. 제가 진짜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챗GPT 애용자거든요. 제가 얼마나 챗GPT가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가령 학교에서 과제를 내준 거야. 뭘 해볼까?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론에 대한 에세이를 써오라고 할게요. 부탁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여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참고로 얘기하면 이 사람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아닐 텐데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사용 아니지? 비교 우위론과 차액지대론을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거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 수준의 줄글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 사례가 늘어나겠죠. 악마의 유혹 아닙니까? 지금 당장 좀 쉬고 싶고 당장 자고 싶고 당장 놀고 싶은데 과제가 있어. 근데 그 과제를 AI가 대신 해준다?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볼 만한 문제죠. 챗GPT처럼 인간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갖춘 AI 기술, 서비스에 대비하지 못한 학계와 교육기관은 긴급하게 대응에 나섰다. 긴급하게 대응에 나서야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큰 그런 발전이 일어나면은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변화가 따라온다. 발전, 혁신. 반드시 변화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AI 기술을 연구하는 국제 머신러닝 학회조차 챗GPT의 등장 이후 대형 언어 모델에 의존해 생성된 줄거리를 논문 작성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뭐 한대요? 국제 머신러닝 학회조차 대형 언어 모델 대표적인 게 챗GPT입니다. 대형이라는 게 커서 대형이 아니에요. 생성된 줄거리를 논문 작성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지식을 창조해서 뭔가 기존에 있었던 이 거대한 지식의 산에다가 지식을 조금씩 덧붙여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챗GPT가 써버리면 그건 더 이상 인간의 지식이 아니게 되죠. 아울러서 그게 거짓일지 진짜일지도 모르고 점점 챗GPT에 의존하다 보면 인간의 사고력은 퇴화한다고요. 프랑스 파리의 시앙스포는 학생들의 챗GPT 사용을 제한했다. 미국 뉴욕시도 공립학교에서 오픈 AI 접속을 차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챗GPT 활용으로 교육 격차, 학습 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조언했다. 미국 응급의학회 전문의 제러미 파우스트가 지난 11일 공개한 챗GPT 이용 경험에 따르면 환자의 연령, 성별, 간단한 증세 몇 가지를 써내자 AI가 구체적인 병명까지 답했다. 일반인은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의학 용어를 활용해 진단 결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는 전문가인 의사가 봤을 때 잘못된 처방과 진단으로 확인됐다. 근거를 기반한 챗GPT에 묻자 AI는 연구 논문을 보여줬는데 그건 역시 가짜였다. 이게 좀 진짜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가짜의 세상이 됩니다 진짜. 너무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나오는 거냐면 챗GPT의 가짜는 얘가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답변이 성공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속이는 거예요. 가짜 정보를 보여주는 거지. 모른다고는 대답 못하겠으니까. 진짜 한번 해보세요. 챗GPT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챗GPT는 2021년까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신 뉴스나 지식을 물으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죠? 이건 그냥 또 전체 비추시자. 2021년까지만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질문을 답변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 지식을 물어보면은 잘못된 정보를 표출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21년 이후에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봅시다. 이러면 대답을 하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죠. 알려진 바가 없다고 나오죠. 그렇다면 제가 바꿔볼게요. 김세준 대통령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모른다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AI 전문가는 챗GPT에게 새로운 지식을 학습시킬 창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면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어. 이게 진짜 핵심. 억지로 뭐야?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면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뭔가 하여튼 뭐 의학, 처방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면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는. 아까도 논문의 근거가 되는 논문을 얘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마땅히 할 말이 없으니까 논문을 지어내버렸죠. 이런 문제점들 다음 봅시다. 사색이 필요 없는 챗 GPT 시대, 호모사피엔스의 종말인가? 이 호모사피엔스가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의 종말이란 뜻이에요. 또한 사색이 필요 없다. 생각이 필요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죠? 좋은 글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옛날 같으면 사색해야 되죠.
생각해서 결론을 내야 되잖아. 근데 요새는 왜 사색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생성 AI 챗GPT의 등장으로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춘 범용 AI가 등장할 거라고 야단 법석이다. 근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는 수천만 개의 자료를 악습해 하버드 의대 매수체스 종합병원 의시 고시도 통과했대요. 어떻게 했대? 이 시험도 쳐서 통과했다는 거예요.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에서는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다. 엄청나게 똑똑한 거죠. 눈 정원이 더해지면서 신화를 만들고 있다. 챗GPT가 등장하면 사색보다 기계에 의존하는 경향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그죠? 여기 사색은 인간이 하는 사색이에요. 인간. 기계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2045년에는 모든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의 시대가 올 것. 특이점. 이런 특이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2045년에는 모든 인간의 등을 뛰어넘는다. 이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특이점이 원래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원래 빅뱅에서 나온 거예요. 빅뱅. 제가 알기로 보통 빅뱅에서 쓰는 표현이고, 특이점이 올 것이라는 것은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류 혹은 시대, 뭐 사회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일 것이라는 레이커즈와의 도발적 예언에도 힘이 실릴 것 같다. AI만 잘 활용하면 의사가 되고 변호사도 되기 때문에 정작 의학과 법학 자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더라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쵸? 당연히 그렇겠죠. AI를 잘 쓰는 능력이 중요하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자체의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옛날에는 의학 박사들이 아주 지식이 박학했겠죠. 뭔가 의학에 대해서 잘 알고. 하지만 요새는 의학 박사들은, 미래의학 박사들은 의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학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챗GPT를 잘 쓰는 사람이 될 거란 얘기예요. 낭패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에세이, 창작, 코딩, 비즈니스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가장 효과적으로 묻기만 하면 된다. 가장 효과적으로 묻는 거죠. 하지만 핵심은 다른 분야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묻는 능력, 가장 효과적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물어볼 수 있느냐. 사람들은 독서에 열중할 시간에 요약본 나와라! 라고 명령할 것이다. 그렇죠. 굳이 책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요약본 나와라 라고 명령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 읽어보겠죠. 어차피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들이 다 까먹을 테니까. 결국 사색보다는 챗봇에 의존할 것이다. 인간의 고유성인 호모사피엔스는 사색하는 인간,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라지고 검색하는 인간, 호모설치니스가 생성해야 되는 호모체 쪽이 거리를 누비게 될 것이다. 운전을 위해 자리를 익힐 필요가 없듯이 사고력과 창의력의 연마는 점점 귀찮은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죠? 옛날에는 운전을 하고 말을 타고 다니려면 굉장히 지리에 박학했어야 돼요. 그죠? 왜 그래? 길을 모르면 굶어 죽으니까 돌아다니다가 뭐 길을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전혀. 내비가 없었으니까. 근데 내비가 나오면서 굳이 길을 다 외운다? 지도를 외운다? 아주 멍청한 짓이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얼마 안 가서 창의력, 사고력 이런 것들도 야 뭐하러 창의력하고 사고력하냐? 다 기계가 해주는데 뭐 이런 시대가 얼마 안 가서 도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봅시다. 다음.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만에 따르면 인간은 행동경제학 압니까? 행동경제학에 대해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학,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학이라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학, 그냥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그려가지고 그거의 교점에서 가격 결정나 뭐 이런 일반적인 경제학이죠.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싸면 안 팔고 뭐 이런 경제학이었다고 하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은 거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행동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돈을 나눠 가질 건데 너한테는 10,000원을 주고 저 사람한테는 99만 원을 줄게. 대신 네가 반대하면 저 사람도 돈을 못 갖고 너도 돈을 못 갖는 거야. 자, 어떻게 딜 할래 말래?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아주 합리적이라고 보면은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받아야 돼요. 왜냐면 10,000원이라도 이득이니까 내가.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이씨 더러워서 안 먹는다. 에이 안 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로 의미합니까? 인간이 합리적이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합리적인가? 여러분은 과연 그런 상황에서 기꺼이 10,000원을 받고 집에 돌아가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게 1원 대 99만 얼마더라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1원이라도 합리적이니까. 하지만 더러워서 안 받죠. 과연 인간은 합리적인가? 과연 인간이 리저너블한가? 합리적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바로 행동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인간은 직관에 의존하는 빠른 생각을 인지적 깊이에 더하는 느린 생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 중요합니다. 봅시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직관에 의존하는 빠른 생각을 인지적 깊이를 더하는 느린 생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게 빠른 생각이 뭐예요? 직관에 의존하는 거. 흔히 여러분이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하는 흔한 실수죠. 직관적으로. 물론 그 직관이 정확하다면 필요 없겠지만, 문제 없겠지만 직관이 다 틀리는데 무조건 이럴 거야, 무조건 이럴 거야, 무조건 이럴 거야 하는 거, 이런 빠른 생각을 여기다 인지적 깊이를 더해요.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이런 직관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느린 생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인간의 장점은 어디에 있다? 너무 중요한 말이다. 인간의 장점은 뭐에 있다? 사색과 창조에 있다. AI는 빨리 연산을 수행하지만 사색하는 기능은 없다. 그죠? AI는 빨리 연산을 하고 빨리 정보를 받고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빨리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뭐 이런 기능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사색의 기능은 없다. 인간이 이 AI가 저 좀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한 5분만 시스템을 꺼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답을 내요. 인간과 AI의 관계에서 빠른 직관적 사고와 느리지만 정교한 인식을 만나면 좋은 궁합이 된다. 와, 이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네. 빠른 직관적 사고와 느리지만 정교한 인식을 만나면 좋은 궁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공지능에게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요구해서 다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 지식을 바탕으로 사색해보는 거죠. 정교한 인식을 통해서. 그러면 훨씬 더 유의미한 정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만남을 통해 AI는 인간의 의사결정을 돕고 노동력을 대신하는 멋진 도구가 되고 봅시다. 이 의사결정을 돕고 일단 왜? 정보를 많이 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노동력을 대신하는 멋진 도구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돼요. 학원과 여러분의 역할. 아, 별표 취미가 없어지는 거 우리 좀 빨리 해결해주세요. 그러니까 봅시다. 학원, 여러분에게 문제를 공급하죠. 지식을 공급하고 숙제를 공급하고 여러분이 할 일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할 거리들을 주죠. 하지만 과연 학원이 여러분의 공부를 대신해 줍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학원은 그냥 여러분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공부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들을 갖추어 줄 뿐이에요. 결국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죠.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서 시험 망치는 거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네? AI 챗GPT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챗GPT는 여러분이 사색할 수 있는 환경, 여러 데이터들, 여러 기존 선행 연구들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결국에 끝내 사색하는 건 누가 할 일?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런 걸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인간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컴퓨팅 사고나 AI 사고는 단순히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이나 AI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죠? 컴퓨팅 사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컴퓨팅 사고, AI 사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이런 컴퓨팅 사고라든지 AI 사고는 단순히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잘하거나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창조 과정에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해야 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하듯 정신적 기술, 즉 마인드 스토밍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프로그래밍 잘 짜네, 정확하게 짜네, 빠르게 짜네 이런 걸 가지고 컴퓨팅 사고나 AI 사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정신적 기술,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짜야지 이렇게 처리하는 기술이 마인드 스토밍, 정신적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컴퓨팅 사고나 AI 사고라는 거예요. 컴퓨터 이전의 창조적 사고 배양이 진짜 컴퓨팅 사고이듯이 인간의 뇌 구조를 반영하는 AI 알고리즘으로, 그죠? 컴퓨터 이전의 창조적 사고력 배양이 진정한 컴퓨팅 사고. 컴퓨터를 잘하는 컴퓨터 사고가 아니라 컴퓨터처럼 창조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게 진짜 컴퓨팅 사고이듯이 인간의 뇌 구조를 반영하는 AI 알고리즘을 최적의 문제 해결 전략을 짜는 방식이 AI 사고가 된다. 그렇죠? AI 알고리즘을 최적의 문제 해결 전략을 짜는 거. 가령 나에게 과제가 주어졌다. 내일까지 국내 고전 문학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최적의 전략은 뭐예요? AI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전 문학 다 띄워줘. 직접 고전 문학을 분석해가지고 문제 해결 전략 어떻게 하면 최고의 고전 수필을 추천할 수 있을까? AI를 통해서 설문지를 만들고 그 설문지를 돌려서 수합하고 그 설문지 데이터를 AI에 입력하고 AI가 정교화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내가 또 분석해서 학생들이 이런 수필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산문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문학을 좋아하는구나 판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AI랑 쿵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AI한테 야 너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난 잘게 뭐 이게 아니라 AI한테 내가 사색을 통해서 얻어낸 필요한 문제 해결 전략을 제공을 하고 그 문제 해결 전략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문제 해결 전략을 까는 전술가,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전쟁하는데 장군이 직접 나가 싸우는 거 뭐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조선시대는 안 했어, 고려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요새는 커맨더, 사령관, 지휘관은 위에서 문제 해결 전략을 짜죠.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몸으로 뛰는 건 누구예요? 장병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령관이 돼서 문제 해결 전략을 짜고 기타 잡문 AI가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챗GPT는 아직 부족하지만 AI의 중요한 성과물이다. 하지만 AI의 승리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창조를 위해 노력해온 인간의 승리다. 기존 게이머들이 정적이고 순차적인 언어 모델을 의존했다면 챗GPT는 동시다발적으로 맥락이 이르도록 구성했다. 기존 게이머들은 순차적이고 정적인 언어 모델, A를 입력하면 A 프라임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챗GPT는 동시다발적으로 이것도 물어봤다, 저것도 물어봤다, 이것도 물어봤다, 저것도 물어봤다, 다 처리가 되죠. 이런 것에 이르도록 구성했다. 즉 장민원코를 보고 철조망을 구하는 것과 같이 연산과 맥락 파악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놀라운 것이다. 기존에는 제가 만드신 A, A 프라임, B, B 프라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장민원코를 보고 철조망을 구하는 것 같이 연산과 맥락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놀라운 것이다. 앞뒤 단어를 순차적으로 기억하는 원리에서 벗어나 집중하고 병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상법으로 말하면 공부하면 미안하면 빵 생존 너무 중요한 사고야? 그거는 내일 오늘 하여튼 좀 이따 얘기 하여튼 퇴임하시는 선생님 들으려고 산. 근데 난 강호령을 아니. 자, 앞뒤 단어를 순차적으로 기억하는 원리에서 벗어나, 그죠? 순차적, 단순하게 그냥 A, B 이게 아니라요. 집중하고 병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집중하고 이게 좀 핵심적이네. 더 집중해서 분석하고 병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AI가 사용하기 때문에 발상법으로 분석하자면은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 옛날에 수직적 사고 나중에 B 이렇게 하면 요새는 다 아울러가지고 그렇게 사고한다는 거예요. 구글 AI 연구자로 일하면서 오늘날 챗GPT 기초를 닦은 아시시 바스와니는 챗GPT가 인간을 모방해 공감하는 능력과 인간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간-기계 상호작용에 주목했다. 인간-기계 상호작용,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상호작용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자. 그는 기존 알고리즘을 정답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기존 알고리즘을 정답처럼 따라가는 거, 무조건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필요한 기술을 융합한 것이다. 그죠? 인간의 문제를 먼저 정의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을 융합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주 복잡한 문제들, 수많은 논문들의 특정 부분을 발췌하는 거, 이런 것들은 AI한테 맡기자는 거죠. AI 분야의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얀 르쿠는 좋은 AI가 되려면 인간의 뇌구조 자체를 모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컴퓨터는 AI가 아니라 컴퓨팅 사고와 AI 사고다. 즉 이러한 AI, 챗GPT 어떻게
최적의 문제 해결 전략을 짜내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더 기술을 발전시키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AI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문제 해결 전략을 어떻게 짜낼 것이냐가 핵심이 된다는 거죠. 챗GPT의 등장은 아직은 시작점이 있지만 기존의 게임 규칙을 뒤집으려는 4세 게임과 도전 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죠? 자, 지금 하나만 더 볼게요. 뒤 밑에 있는 거 뭐 한계점에 작성하세요. 자, 이것만 얘기합시다. 제시된 신문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능성 한계점. 뭐 가능성은 뭐 무수하고요. 한계점은 자꾸 거짓 정보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 능력을 뺏는다. 이게 한계점이 되겠죠.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직접 서술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이 글에서 나타내는 AI 사고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봅시다. 따지고 보면 컴퓨팅 사고나 AI 사고는 단순히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하고 해석하는 정신적 기술, 즉 마인드 스토밍을 의미한다. 그죠? 따지고 보면 컴퓨팅 사고나 AI 사고는 단순히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이나 AI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 과정에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듯이 인간의 뇌구조를 반영한 AI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문제 해결 전략을 짜는 방식이 AI 사고가 된다.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힘들면 그냥 이 부분을 암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렵거든, 이 말이. 다시, AI 사고나 컴퓨팅 사고는 두 개가 비슷한 개념인데 단순하게 그냥 컴퓨터로 프로그램이나 AI 알고리즘을 잘 짜는 걸 의미하는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 스토밍을 의미하는 거다. 정신적 기술을 의미하는 거다. 단순하게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컴퓨터 이전의 창조적 사고 배양이 진짜 컴퓨터 사고이듯이 인간의 뇌구조를 반영한 AI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문제 해결을 짜는 방식이 AI 사고가 된다. 뭐 이거를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만 읽고는 무슨 소리야 이게, 모르겠어요. 밑엔 또 다른 순차적 사고로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챗GPT는 아직 부족하지만 AI의 중요한 성과물이다. 하지만 AI의 승리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창조를 위해 노력해온 인간의 승리다. 그렇죠? 끝내 인간이 만들어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네요. 그런 게 딱 느껴져요. 기존에 있었던 다른 지문과는 다르게 AI 사고와 컴퓨팅 사고가 대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앞부분에 미리 다루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정도로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AI 사고가 정확히 무엇인지, 컴퓨팅 사고가 정확히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정보가 있는지. 그게 헷갈려요. AI 사고라는 게 기계가 사고하는 걸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AI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러네. 그런 게 아예 정보도 없네. 이거는 전혀 이해가 힘들겠네요. 그럼 컴퓨팅 사고? 이거 물어볼까? 소프트웨어 개발의 적절한 사고방식. 그러네.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네요. 문제 상황의 핵심 원리를 찾은 이를 재구성해 순서대로 마련하는 방식이다. 그죠? 제가 그게 헷갈렸는데 이게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컴퓨팅 사고나 AI 사고는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정신적 기술을 의미하고 컴퓨터 이전의 창조적 사고력 배양, 컴퓨터 이전에 이미 창조적 사고를 배양해서 진짜 컴퓨터 사고, 인간의 뇌구조를 반영한 AI 알고리즘을 최적의 문제 해결 전략을 짜는 것이 AI 사고가 된다. 그러니까 짜는 것이기 때문에 짜는 방식은 누가 하는 거겠어요? 인간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 전략을 갖춘, 인간의 뇌구조를 반영해서 문제 해결 전략을 갖춘 AI를 만들어내는 게 AI 사고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오늘 뭐 AI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챗GPT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